안녕하십니까. 믿으심 의원의 심정석 원장입니다. 네, 오늘 미세유두암을 수술해야 되느냐 그 고민이 있으신 분들 하고요. 그다음에 비정형 3단계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네 분에 대한 진료 상담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하지만 또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시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담 드릴 분이 연두생님이십니다. 갑상선 포럼에 질문을 올리셨는데요. 41세 남성이라고 하셨고요. 올해 건강검진 초음파를 하셨는데 0.76cm라고 하셨어요. 2년 전엔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세친 검사를 했는데 암 의심이라고 나왔고 삐라프 유전자 변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위치도 안 좋고 빨리 수술하자 그런 이야기를 아마 어느 분한테, 그러니까 어느 의사한테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될 정도로 나쁜 거냐, 전이가 있느냐, 그거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이게 초음파 사진입니다. 초음파 사진에서 이 부분이 지금 그 암으로 진단된 종괴입니다. 똑같은 사진인데요. 이 부분은 길이를 쟀죠. 길이가 A라고 표시되어 있는 가로 길이는 0.62cm고요. B라고 표현되어 있는 세로 길이는 0.76cm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요. 의사들이 초음파에서 뭘 보느냐? 거기서 모양보다 크기가 훨씬 중요한데 모양 중에서는 에코가 낮은 거, 석회가 있는 거, 키가 큰 거, 울퉁불퉁한 거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릴게요. 요 네 가지들이 있으면 암 가능성이 높고 하나만 있어도 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개 있는 분은 한 개지만 있는 분보다 더 높고 뭐 여러 가지가 중첩될수록 암일 확률이 올라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연두생님의 경우에는 요 혹이거든요. 에코가 저 에코라는 얘기는 화면에서 검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혹은 좀 검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석회화는 이렇게 하얀 가루들이 혹 안에 뿌려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지금 이런 하얀 가루들이 뿌려져 있는 모양도 있으세요. 키가 크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이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더 긴 걸 얘기하는데 지금 이 혹이 키가 큰 혹입니다. 그리고 울퉁불퉁하다, 이렇게 매끄러운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한 경우, 그래서 하다 보니 정말 죄송하지만 이 혹은 비록 크기는 아주 작지만 초음파에서 안 좋다라고 저희가 판단하는 소견들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혹은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두생님의 경우에는 세포검사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5등급, 아마 아실 거예요. 세포검사 결과는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나오는데 5등급. 네, 그래서 유두암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요 등급은 평균적으로 암일 가능성은 75%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삐라프 유전자 검사 결과의 판독문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병원하고 판독문 양식이 달라서 이게 유전자 변이가 있단 얘기인지 없단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환자분이 아까 올려주신 글을 보면 유전자 변이가 있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암에서 유전자 변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예후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특히 한국인들은 유전자 변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유전자 변이가 있어서 나는 더 뭔가 안 좋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일은 아니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된 셈이세요. 2년 전에 정말로 없었을까?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초음파 영상을 보면 얼핏 지나가면은 있었는데도 흐릿해서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건 2년 전 사진을 다시 봐야 알 수 있는 일인데 어쨌거나 뭐 저는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안 좋으니까 빨리 수술하자.
요 부분은 저는 이 말씀하신 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까지 저는 짐작은 잘 못하겠어요. 왜 안 좋다고 말씀하셨을까? 뭐 그렇게 썩 안 좋다라고 말할 만한 그런 정도는 아닌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혹 가다가 갑상선에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죠. 갑상선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위쪽에 있는 건 조금 전이가 빨리 한다.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암에서도 그런 걸 따져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나쁜 거냐? 혹시 제가 이 초음파에서 보이는 이 네 가지 소견이 다 있으니까 난 정말 나쁜 거 아니냐? 그런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런 소견이 많으면 암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그래서 암이 나왔던 거죠. 그럼 얘가 암 중에서도 더 나쁜 암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당장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나쁘냐? 그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이는 있느냐? 요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전이라는 거는 갑상선 밖으로 나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있는 모든 기록은 갑상선 속에 집중돼 있고요. 갑상선 바깥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전이가 있나 없나는 이제 따로 검사를 더 하셔야 돼요. 초음파도 이 바깥쪽까지 좀 해보고 CT를 찍거나 폐 검사를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1cm도 안 되는 암은 전이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뭐 폐까지 검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요 목 쪽에 있는 림프절 정도 보는데 그거는 CT 플러스 초음파 검사가 제일 정확합니다. 그래서 전이가 있나 없나는 이제 추가 검사를 해보고 결정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되느냐? 그거는 현재 1cm가 안 되기 때문에 미세유두암이시거든요. 그래서 미세유두암의 치료 원칙, 제가 앞으로 두 분 더 상담할 텐데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잘 들으시고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세유두암의 치료, 네, 제가 아주 개요를 좀 먼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cm보다도 안 되는 갑상선 암을 미세유두암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연두생님이 올려주신 얘기 조금 말씀드릴게요. 2년 전엔 갑상선 낭종이 있었다. 그거는 초음파 봐야 알아요. 정말 낭종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보였는데 그냥 뭐 암 같지는 않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면 환자분들이 물혹이라고 오해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선생님이 낭종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제가 그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나중에 한번 2년 전 자료를 보면 좋은데, 지금 와서 2년 전 거를 굳이 뒤져가지고 뭐 그때 낭종이 있었냐 없었냐 따지는 거는 지금 무언가를 앞으로 결정하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갑상선 상단이라 원격 전이가 빨리 된다. 네,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1cm도 안 되는 것까지도 저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전 썩 동의는 되지 않아요. 뭐 아주 큰 혹인 경우에는 뭐 상단에 있는 게 조금 더 빨리 전이 된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에 혈관이 좀 많이 분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경향은 있을 거예요. 근데 수술을 서두를 정도다, 그거까지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능동적 감시하다 갑자기 암덩이가 급격하게 커지거나 그러진 않나요? 사실 미세유두암은 정말 성장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보다 보면은 급격히 크는 거를 방치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 감시가 가능한 거예요. 간암이나 뭐 폐암, 췌장암 이렇게 성장이 빠른 암은 이런 능동적 감시를 할 수 없죠. 성장 속도가 빠르니까요. 그렇습니다. 미세유두암을 치료하는 요 얘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cm도 안 되는 암을 미세유두암이라고 하는데, 일단 전통적인 수술, 그러니까 떼내는 거죠. 아주 오래도 아니죠.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조그만 거 전절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절제란 이 갑상선을 혹과 함께 다 같이 없애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수술할 때 옛날식으로 째고 하는 외과적 수술도 있지만, 요즘엔 수술 기법이 발달하면서 내시경으로 수술하기도 하고 로봇 수술하기도 하죠. 어쨌거나 다 수술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요 흉터가 남는 경우, 전통적 수술하면 흉터 남겠죠. 내시경이나 로봇 수술하면 적어도 흉이 여기 남진 않겠죠. 그런데 갑상선이 같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는 수술이 전절제고요. 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갑상선이 하나도 없어서 환자 삶의 질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혹이 조그만 경우에는 이쪽 반만 수술하는 게 이제 반절제죠. 그래서 이쪽 반을 건졌죠. 이 반이 있으면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삶의 질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능동적 감시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암까지. 그리고 1년이나 6개월 정도 간격으로 초음파로 보면서 혹이 커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놔두는 거죠. 이게 능동적 감시예요. 근데 고주파 후 능동적 감시는 뭐냐면은 그래도 암이 있으면 찝찝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주파로 암을 태워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능동적 감시를 하면 암은 없어지고 갑상선은 그대로 살았죠. 이제 이게 고주파 후 능동적 감시거든요. 일단 개요를 말씀드렸고요. 요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린 내용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요 서론 말씀드릴 때 얘기 드렸지만, 그러면 능동적 감시나 수술이나 누구는 수술했대, 그럼 나도 수술해야 되나요? 아니면 누구는 고주파했대, 그럼 나도 고주파가 제일 좋은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김정은이 핵폭탄을 갖고 있으면 저는 좀 걱정해야 되지만 아프리카 사람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하고, 그거를 정확하게 따져서 나의 방향을 잡으셔야 되세요. 그 얘기가 앞으로 상담하실 두 분한테서 좀 자세히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분, 저희 병원 환자분이세요. 36세 남자분이시고 오늘 진료받고 가셨어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어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혹시 지금 들어와서 보고 계시는지요? 오늘 가족들하고 요 얘기를 듣겠다고 하셨었는데, 네, 나중에라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동백님 이렇게 부를게요. 네, 저희 병원에 2016년부터 다니셨었거든요. 2016년 10월에 처음 오셨는데 갑상선에 혹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초음파상 암일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만 해도 1cm보다 작은 암은 암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도 조직검사도 하지 마라. 그게 가장 권위 있는 진료 권고 안의 권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표준 치료법에 따라서 조직검사를 안 하고 크기만 보고 있으셨었죠. 그랬고, 이게 2016년도 10월 달의 영상이에요. 이런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었는데요. 2020년 4월까지 거의 4년 추적 검사를 꼬박꼬박 하셨는데 크기 모양 그대로였었고요. 4.2cm였습니다. 지금 보면 약간 달라 보이는데 이거는 초음파 잴 때 조금 다르게 찍힌 거지, 실제로 오히려 더 작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혹의 크기가 작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변동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제 이분은 4.2mm 였습니다. 그랬는데 이때 세포 검사를 했죠. 왜 했느냐? 4년 사이에 진료 방침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능동적 감시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주파 후 능동적 감시 같은 비수술적 치료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면서, 야, 조직 검사도 하지 마, 그렇게 했던 이유는 괜히 암이라서 전절제, 반절제 이렇게 하고 나면 암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갑상선도 없어지는데, 이 암이 없어져서 얻는 이득보다 갑상선을 잃어서 발생하는 손해가 더 커. 그러니 수술하지 말자. 이러니까 아예 그러면은 세포검사도 하지 말자. 그 암이라는 거 굳이 진단해서 뭐 하냐. 그런 논리로 세포검사도 하지 말자 이렇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치료법이라는 게 수술만 있는 게 아니잖아.
비수술적 치료도 있으니까 굳이 진단도 안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조그만 혹도 이제는 조직검사를 다시 하자. 그렇게 됐어요. 저희 병원도 10년 전에는 뭐 2mm, 3mm 다 조직검사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 전쯤부터는 1cm 안 되는 건 조직검사를 안 했고요. 작년부터 다시 조그만 것도 조직검사 합니다. 일단은 암인지 아닌지는 알아야지. 그리고 조직검사 한다고 전부 다 암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조직검사 했더니 괜찮은 거야 이렇게 나오면 그분은 만세죠. 그냥 완전히 해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조직검사를 했는데요, 미세유도암으로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 어차피 지금까지 내내 두고 있었던 혹인데 일단은 계속 두고 보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오늘 다녀가셨거든요. 그랬는데 본인께서는 계속 좀 두거나 고주파하거나 그것도 생각이 있는데, 이제 주변 분들이 야, 그래도 암인데 수술해야지 그런 말씀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마다 정말 수술이 그래도 나을 분이 있고 능동적 감시나 고주파 후 능동적 감시 같은 비수술적 치료가 훨씬 유리할 것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따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따지느냐? 나는 고주파나 능동적 감시에 적합한 사람이냐? 혹시 수술한 게 더 낫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 따지는데 여러 항목을 따집니다. 우선 혹이 한 개만 있는 사람이랑 암이 두세 개 있는 사람은 한 개만 있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암이 두세 개 있으면 수술하시는 쪽을 저는 좀 더 권합니다. 경계가 뚜렷하냐? 지금 이 환자분은 암치고는 경계가 아주 뚜렷한 경우세요. 사실 이렇게 뚜렷한 경우가 드물 만큼 뚜렷한 경계를 갖고 계시는데, 이런 분이 울퉁불퉁한 분에 비해서 이제 비수술적 치료를 하기에 유리하십니다. 왜냐하면 계속 놔둬도 그대로 있거든요. 주변으로 2mm 이상의 여유 공간이 있느냐, 피막 침범을 하지 않았느냐. 여유 공간이라는 게 여기에요. 여기까지는 암이고, 여기 요 회색 부분 여기는 정상 갑상선이고 하얀 라인이 갑상선의 끝이거든요. 그 바깥은 근육이에요. 그러면 암과 갑상선 사이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으시죠. 요 여유 공간이 지금 뺑뺑뺑뺑 돌아서 사방으로 다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혹이 암이 가만 놔둬서 혹시라도 커지더라도 갑상선 밖으로 뚫고 나가려면 제법 이만큼 더 커야 뚫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유 공간이 있는 분들이 유리한 거예요. 지금 이분은 여유 공간도 사실 상당히 있으신 편이세요. 그동안 초음파상 변동이 없다. 예를 들면 몇 년 전부터 봤는데 이 혹은 이미 몇 년 동안 놔둬도 크지 않는다라는 게 입증된 혹이다. 그러면 앞으로도 놔뒀을 때 상당히 안전할 것이라는 게 이미 상당히 증명된 셈이죠. 그런데 이분처럼 저희 병원에서 2016년부터 데이터가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그냥 우연히 처음 검진했는데 뭐가 발견됐어. 이런 분들은 2년 전에 혹이 있었나 없었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고 적어도 2016년 10월부터 지금까지는 한 개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놔두거나 비수술적 치료하는데 유리한 분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분은 조금 더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림프절이나 폐에 전이가 있으면은 이때는 수술 빨리 하고 치료하셔야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검사는 아직 안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고요. 추측하건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조그맣고 이렇게 오랫동안 변동 없는 녀석들은 대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다. 60세 이상,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환자분이 60세가 넘으면 평균적인 기대 여명이 한 86세, 지금 우리나라 그렇죠? 그러면 이 암을 내비뒀을 때 26년 동안 이 암이 별탈이 없으면 이 환자분이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요거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이유로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이 혹은 치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환자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0세 이상인 분들은 이렇게 20 몇 년 동안 이 암이 별탈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환자분은 36세시잖아요. 36세이신 분의 기대 연명은 100세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70년 동안 이 암이 아무 탈 없어야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20년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랑 70년을 가만히 있을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놔두는 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환자분은 36세시니까 요거 하나는 불리하신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능동적 감시나 고주파 치료를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환자분의 의지인 것 같아요. 저희 병원에서 요 고주파 치료를 택하시는 분들 중에는 위에서 따진 것들이 꼭 유리해서 선택하시는 분들보다는 나는 전에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취해서 깨나지 못해서 죽을 뻔했다, 이런 분들이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수술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난 못하겠다, 차라리 수술을 안 하고 그냥 말면 말았지, 난 무조건 수술은 안 할 거니까 그냥 심원장 당신이 고주파를 해주든 말든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러는 분들이 치료하셔요. 그래서 정말 그 본인의 의지가 많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병원 다녀가셨던 환자분, 그 가족 간에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잘 들으시고 같이 상의하시고 진료 방침 정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객관적인 지표로만 봐서는 이렇게 수술하시면 전 너무 아까울 것 같다, 그런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환자분 말씀드릴게요. 최근이죠. 2020년 7월에 검진을 받으셨는데요. 요분은 저희 병원에서 미세유두암으로 진단이 됐고요. 원래 이제 결과 보러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도 너무 심하고 어린 자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좀 꺼려진다, 내가 급하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럼 이렇게 유튜브로 말씀을 드릴 테니 들으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분께는 저희 병원에서 진료받으신 분들한테는 미세유두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에 이 미세유두암의 치료 방침, 아까 그 비수술적 치료, 수술적 치료에 대한 장단점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저랑 상담하기 전에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정보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보시고 나서 연락을 하셨는데, 나는 셋 중에 능동적 감시가 제일 좋은 것 같다, 시술은 생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병원에 오기 부담스러우니까 안 가면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저랑 상담은 하셔야지 그냥 동영상만 보고 결정하시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능동적 감시를 하시기에 적당하신 분인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환자분의 암입니다. 단일 결절이시고요. 이분도 경계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좀 울퉁불퉁하죠. 주변으로 여유 공간이 있느냐? 네, 이분도 꽤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초음파상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과거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확인이 안 되고요. 요거 두 가지는 역시 이분도 아직 검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까 좀 전에 상담하신 분하고 거의 비슷할 만큼 유리하신 분이고,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 하나만 지금 아까 그분보다는 좀 더 불리하세요. 나이는 아까 그분하고 거의 비슷하시죠. 아까 그분은 36세, 이분은 33세. 이제 수술을 할 수 없거나 거부감이 있느냐, 참여 의지. 여기서는 일단은 능동적 감시를 스스로 택하셨으니까 참여 의지는 상당히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다음 검사는 제가 6개월 뒤에 하겠습니다. 6개월 뒤에 하고요. 그때쯤에는 요 돌연변이나 전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전이도 당장 하는 게 더 뭐 확실하겠지만 워낙 조금 해서 지금 전이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적어서 뭐 6개월 뒤에 하겠고요. 그 전에라도 코로나가 풀리면
오셔서 특히 요 검사 정도까지는 해 놓으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상당히 비수술적 치료의 트랙으로 들어서시기에 불리한 점 별로 없으신 분이시니까 저희랑 이렇게 잘 진료해 가면서 경과 보시고요. 능동적 감시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히 검사하면서 이혹이 잘 있나 없나 감시를 한다는 뜻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10년 지낸다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환자분은 지금 이 상담을 제가 대신한 거기 때문에 제가 내일 전화 드려서 동영상 보셨느냐고 이렇게 막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정말로 상담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안 보고 넘어가시면 안 되십니다. 자, 마지막 환자분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 갑상선 포럼에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계롱역 바둑이님 닉네임이신데 2019년도 7월에 2mm 정도의 결절이 있고 사이즈는 작고 괜찮다 그러셨었는데 2020년도 8월에 4mm가 됐고 경동맥 바로 옆에 있다. 세친 검사를 하자 그러셨고 세친 검사를 했더니 비정형이라고 진단이 됐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세포 검사 결과지를 올려주셨는데 이건 비정형으로 나온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포도 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서 막 애매한 상태가 아니라 검사 채취도 충분히 되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분이 궁금하신 점은 경동맥 바로 옆이고 비정형이 나와서 수술을 해야 되느냐, 시술로는 안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는데 사진 같이 볼게요. 요게 2년 전에 2mm였을 때 사진이고요. 요게 경동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혹하고 경동맥이 정말 가까이 있기는 하죠. 그리고 더 커져서 4mm가 됐고, 네, 확실히 커졌죠. 그런 상태인데 얘가 이제 비정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선 고주파 시술은 현재 양성인데 커서 불편하신 분들을 크기를 작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용도로 고주파를 하고요. 이제 미세 유두암일 때는 늘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임상 연구 단계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발한 갑상선 암에 대해서 고주파 치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형 3단계일 때 고주파를 해도 되느냐? 그냥 이렇게 추측하건대 치료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암이라면 치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치료를 하는데, 그거보다 세포가 훨씬 순한, 아직 암도 안 된 비정형 3단계를 고주파하면 안 되겠느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임상 연구 단계입니다. 근데 경동맥 바로 옆에 있으니까 시술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치료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거는 기술적 문제예요. 저희는 약간 기술적으로 옆에 경동맥이 있으니까 고주파를 할 걸 못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요 혹하고 경동맥 사이에 포도당을 집어넣어요. 주사 바늘로 요 정확하게 요 사이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포도당을 넣으면 양쪽으로 쫙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포도당은 이제 전혀 포도당이 완충 역할을 하니까 고주파로 이거 완전히 다 소작을 하더라도 경동맥은 아무 상관없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양성종양 치료하고 그럴 때 양성종양이 한 3, 4cm, 4cm는 넘을 때 치료하거든요. 4cm 되는 여기 이만큼 차지하고 있으면요, 경동맥, 여기 기도, 식도 다 바짝바짝 다 있어요. 그런 기술이 없으면 아예 치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포도당 넣어서 이렇게 공간 만들고 이러는 거는 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건 전혀 기술적으로 문제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 하실 일은 얘가 혹시 암이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더 중요한데요. 비정형 3단계는 이게 이렇게 애매한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것보다는 조금 나쁘고,
암보다는 그래도 좀 괜찮고 그런 건데, 세포검사에서 이거 나오면 아주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 가지 가능성이 뭐냐? 실제로는 비정형도 아니고 괜찮은 세포인데 검사하다가 어떻게 해서 비정형이라고 판독이 됐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야, 이 혹은 괜찮은 혹이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한 2차 검사를 해야죠. 근데 이건 암이야, 초음파 보니까 확실히 암일 것 같아, 그랬는데 비정형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은 암인데 비정형으로 저평가된 거잖아요. 그때는 재검사를 할 때 좀 안타깝지만 이거는 암이 맞아, 그쪽으로 확정이 되도록 적어도 이렇게 갈팡질팡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또 해도 비정형 나올 것 같아, 그런 혹이 있어요. 근데 참 계룡역 바둑이님은 이 초음파 소견을 보면 또 해도 비정형이 나오든가 아니면 암이라고 나오든가 그럴 것 같고요. 이쪽으로 나올 확률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2차 검사를 해서 뭔지 정확히 보고요. 이게 나오면 아까 쭉 말씀드린 분들처럼 수술할 거냐 비수술할 거냐 감안해야 되고요. 이게 나오면 그땐 더욱 고민이죠. 그럼 정말 고주파 시술할 거냐, 진짜 연구 단계인 것처럼. 그거는 저랑 뵙고 상담해야지, 이렇게 뭐 비대면 상담으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 드렸고요. 들으신 분들이, 예정하셨던 분들이 다 들으셨는지 저희 방송 사고를 하도 크게 쳐서 너무 죄송합니다. 나중에라도 꼭 들으시고 도움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이상 믿으심위원회 심정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